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50줄에 가까워지고 있는 주부입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사나 싶었더니만 저에게 별일이 다 생기네요. 인생사는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봐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제가 억울했던 시간들이 더 길었던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 꽃이 피는 날이 오게 됐으니 그걸로 만족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은 응당 그래야 하거늘 이라는 말처럼 본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몰락하게 되는 법인가 봅니다. 제 이야기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의 끝을 담고 있으니 같이 분노하며 들어주세요. 저는 둘째입니다.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참 싫었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곳에서 자랐다는 이점은 거의 누리지 못했어요. 도심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학원이 질배했던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함께 앉아 수다를 떨 수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시절엔 그저 교복 단정히 입고 학교에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부라 여겼고요. 요즘은 고액과외니 입시 코디네이터니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제 또래들만 해도 그런 혜택은커녕 이름도 생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적당히 공부할 수 있는 학원 같은 곳은 있었어요. 다만 저는 그런 데조차 마음껏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유요? 전부 오빠 때문이었죠. 오빠는 자기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으면서도 제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못마땅해 했어요. 꼭 자기한테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서 오빠는 늘 제 것에 먼저 눈독을 들이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더 많고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간신히 손에 넣은 사소한 것 하나마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죠. 식사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했어요. 특히나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등어나 꽁치 같은 게 참 맛있었죠. 그런데 그런 건 식탁에 잘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매 끼니마다 소고기 볶음이나 돼지고기 장조림 같은 것만 가득했어요. 하루는 용기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생선구이 먹고 싶어요. 야, 생선 구우면 집안에 비린내가 얼마나 진동하는 줄 알아? 너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그 순간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치 없다는 말이 왜 그리도 아프게 들리던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선 입을 꼭 다물게 되었어요. 제 입맛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저를 직접 혼낸다거나 큰 소리를 내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편이 되어주셨던 것도 아니었죠. 언제나 오빠 편이었어요. 오빠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이 되었고 오빠가 잘못을 해도 그건 잠깐의 실수일 뿐이라며 덮어주셨어요. 그래도 너보단 오빠가 먼저지. 장남이잖아. 네가 이해해. 오빠는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왜 이 가족 안에서 항상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집에서 저의 목소리는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고 싶단 그 단순한 바람 하나 때문에 무던히도 노력했거든요. 오빠가 좋아하는 말투를 따라하려고 애쓰기도 했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도 일부러 해보았어요. 청소를 자청해서 해보기도 했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눈에 띄게 보여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에겐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칭찬은 오빠 몫이었고 저는 늘 비교 대상이 되곤 했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결국 점점 말라갔고 저도 모르게 무표정한 아이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오빠가 뭔가를 특출나게 잘했던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망나니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를 쳐도 늘 먼저 나서서 오빠를 감싸던 건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의 편에 서셨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아버지는 늘 말없이 지갑을 여셨어요. 사고는 아들이 치고 수습은 돈으로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오빠는 점점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빠가 그렇게 된 데엔 100% 부모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그릇된 사랑이 오빠를 무법자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저희 조부모님은 부산분들이셨습니다. 해운업을 하셔서 제법 많은 부를 쌓으셨고 그 사업체를 아버지가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서울에 회사를 차리셨죠. 사장실에 앉아 직원들을 다스리던 아버지의 모습은 겉보기엔 무척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엔 꽤나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도 내려오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업은 장남에게만 물려준다는 이상한 전통이었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자신의 두 동생과 사실상 연을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동생들 몫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아버지 혼자 가져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이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셨어요. 원래 사업은 장남이 이어받는 거야. 너도 큰 공고물은 기대하지 마라. 우리 집 재산은 다 네 오빠 거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경계선을 확실하게 긋는 듯한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참 서운했습니다. 왜 미리부터 포기하라는 말을 당연하게 하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왜 동생들과 틀어졌는지에 대해 곱씹어 본 적도 없으셨어요. 그저 내 몫을 넘보려다 스스로 나가 떨어진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곤 대화를 마무리하셨죠. 오빠는 이런 집안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내가 이 집의 후계자라는 자신감이 오빠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묻어났고 그것이 가족 안에서조차도 오빠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을 귀하게 어긴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오빠의 기세를 더욱 키웠던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런 게 참 서러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특히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 아이는 자존감이라는 걸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법이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우리 오빠는 꼭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걸 좋아했고 어딜 가든 중심에 서야만 했죠. 저는 그런 오빠가 참 싫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는데 왜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까 싶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오빠는 늘 사고의 중심에 있었어요. 무단결석은 기본이고 교실에서 친구랑 싸운다든지 선생님과 언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죠. 반면 저는 규칙을 잘 지키고 시험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니 칭찬도 없었고요. 어느 날은요, 중간고사에서 전교 5등을 했다고 기뻐서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엄만 그걸 힐끔 한번 보시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지금 네 오빠가 시험 망쳐서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
눈치도 없는 애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꽤 쓰렸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기뻐해도 될 일이었는데, 왜 혼이 나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점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뭔가를 빼앗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저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오빠는 대학 입시에 3번이나 실패했고 저는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요. 부모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기대는커녕 돌아오는 건 아주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 대학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오빠가 못 간 학교를 네가 간다니. 참 이치에 안 맞는다. 아빠, 대학에 붙었는데 저 공부하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아, 시끄러. 네 오빠가 대학에 가기 전까진 안 돼. 그 말과 함께 대학 등록금도 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길로 입학을 포기해야 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울면서 입학 포기서를 썼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억울했어요. 제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딸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왜 모든 것이 오빠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저는 항상 양보해야 할 존재로만 여겨졌던 걸까요? 20살이 된 저는 친구들처럼 대학을 다니며 캠퍼스를 누비는 대신 집에서 오빠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사수를 준비 중이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를 여전히 우리 집의 희망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잉크 떨어진 펜을 사다 주고 간식을 만들어 바치고 독서실에 간다는 오빠를 문 앞까지 배웅해야 했죠. 요즘 참참하게 산다, 우리 딸. 이제 시집 보낼 걱정만 남았네.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살밖에 안 된 저에게 왜 벌써 시집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한숨부터 쉬었어요. 친구들이 부럽다는 감정조차 들지 않을 만큼 저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이 바쁘셨고 오빠는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공부한다며 짜증을 내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마치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집안 분위기 잘 맞추는 게 큰 장점이다. 여자는 너무 튀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며 저는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불만도 없이 말도 줄이고 존재감도 줄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지 평범한 20살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고 교내 행사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도 찍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 현실은 그런 소소한 바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집은 분명 부자였어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생각해도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서울 한복판에 건물이 있었고 아버지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셨고 엄마는 명품으로 치장하며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바쁘셨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부자였는데 저는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오직 저만이 돈 앞에서 작아졌어요. 제 용돈은 늘 빠듯했고 옷을 한번 사려면 몇 날 며칠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과 카페 한번 가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던 어느 날 저는 결심하게 됐어요. 일하자고요. 나 취업이라도 하려고요. 집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고. 여자가 조신하게 집에 있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까지 밖에 나가 일한다고 하면 체면이 서겠냐?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빠의 뒤치작거리나 하며 살아가는 삶은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꿋꿋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던 중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원이 5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아버지, 격리로 일하시는 분은 어머님, 그리고 사무실 곳곳을 뛰어다니며 온갖 업무를 처리하는 아들과 딸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저는 그들의 공간에 덩그러니 낯선 존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많이 걱정했어요. 가족끼리 똘똘 뭉쳐 저에게만 굳은 일을 몰아주는 건 아닐까. 혹시 배척당하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죠. 그런데요, 그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어요.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힘든 건 우리가 할 테니까 편하게 시작하세요. 사장님부터 따님까지 모두 저에게 존댓말을 써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업무를 배우며 작은 성취를 쌓아갔고 어느 날부턴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딱지를 떼어낼 수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던 제가 사회에 나와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소중했어요. 일이 즐거웠고 이 가족에게 정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 처음엔 별 감정 없이 마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의 미소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의 사소한 친절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됐고 용기를 내어 고백했죠. 22살의 저에겐 꽤나 과감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 덕분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을 사랑으로 채우며 연애했고 24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큰 벽은 제 가족이었거든요. 뭐? 결혼?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 집안에 너를 보낼 수 없다. 결혼하려면 너 혼자 해라. 한 푼도 지원 못 해준다. 이미 점찍어둔 사윗감이 있는데 이쪽 집은 의사 집안이야. 너 같은 애가 거기 들어가면 완전 대박 나는 거지. 잘 살던 애가 왜 갑자기 반항질이야? 연애 좀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웃음도 안 나왔어요. 사랑을 선택한 제가 잘못된 걸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은 우리 집에선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집구석을 그냥 버리겠다고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더는 오빠 그림자 밟으며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라는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24살, 저는 결혼과 함께 자립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단순히 혼인신고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의 결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첫걸음이었죠. 그동안 가족 안에서 항상 의지하거나 참아야만 했던 제가 드디어 제 의지로 제 삶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줬어요. 제가 어떤 가족 안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젠 너도 우리 식구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젠 웃으면서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내내 친정이라는 울타리에만 목을 매달았을까? 그런 후회 같은 것도 함께 밀려왔어요. 결혼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장 분가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기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누구 하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 저를 항상 존중해 주셨어요. 처음 며칠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님이 등을 살짝 밀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넌 쉬어. 이제가 결혼했는데 뭘 벌써부터 일을 해? 어머님, 저도 그래도 가족인데 뭐라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반찬이라도 나를까요? 그래,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손에 물은 묻히지 말고 마음만 내. 그래도 함께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시댁과 호흡을 맞춰갔어요. 가족 모두 배려심도 많았고 또 의외로 흥도 많으셨어요. 다 함께 한 차로 출근하고 또 함께 퇴근하면서 하루를 공유했고요. 종종 회식도 했는데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굽다가 갑자기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시누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어머님이 탬버린을 흔들며 맞장구를 치셨죠. 저도 자연스럽게 웃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어요.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춥지 않았어 하고 묻진 않지만 출근길 제 목에 스카프를 살며시 둘러주는 사람.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말은 않지만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 하나 들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었어요. 친정에서 받은 상처를 조금씩 지우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다시 따뜻함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26. 아직 세상 물정도 다 알지 못하던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건 두려움이었지만 그보다 큰 건 벅찬 감동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이 힘을 내줘서 모두가 빛을 볼 수 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울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도 28에 품에 안게 되었어요. 둘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저는 분가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을 다 함께 돌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었죠. 오히려 함께 살아서 더 좋았어요. 어머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시누이가 장난감을 사다 주며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친정에선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죠. 학가에서 사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냐? 넌 멍청하게 네 목도 못 챙기고 살아. 그래도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도 사업한다고 집안 돈 빼먹는 오빠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 따뜻한 시댁 식구들, 그리고 눈만 마주쳐도 웃는 아이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고 감사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일이 하나 터졌어요. 그 일은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사건이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30을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간경화로 쓰러지셨죠. 병원에선 간이 이미 많이 굳은 상태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 연장이 어렵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저는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보다 오빠가 적합하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빠는 그런 사실을 들었는데도 태도가 묘했어요. 마치 이식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회피하고 피곤한 듯 한숨 쉬고 자꾸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곤 했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진 저에게 화살을 돌리셨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년이라는 게 말이야. 간 하나 못 내주는 게 말이 되냐? 너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주기 싫어서 검사지 조작한 거 아니야? 저는 아버지 앞에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에겐 단 한마디 말도 못하시면서 저에게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눈엔 아들만 자식이었고 저는 언제나 희생만 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엄마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병문안에 간 자리에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네 시댁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애가 둘이나 있는데 아직도 분가를 안 시켜주고 우리 딸을 그냥 종부리듯 쓰는 거냐? 듣는 애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게 안 해.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시댁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업 규모로 보자면 친정에 비해 작은 회사였지만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가 살던 집도 4인 가족에 맞게 6개 방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할 만큼 넉넉해졌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셨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셨고요. 시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시댁에서 진심으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만 그런 걸 하나도 보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판단하셨어요. 제가 시댁 회사에서 일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입을 삐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도 없는 집안에 시집가더니 고생만 실컷 하는구나. 엄마, 아빠, 돈이 있으면서도 저한텐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시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왜 시댁한텐 당연히 쏟아부어야 한다고 하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 그간 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단 한 푼도 보태준 적 없으시잖아요. 아이 둘 낳고도 친정도움 한 번 없이 살고 있는 제가 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죠. 제 말에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고함을 치셨어요. 딸년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니니까 없던 병도 생기지. 전부 네 탓이야. 네가 되던 날부터 집안 꼬이기 시작한 거 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 탓이라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쓰러지신 아버지의 병까지 제 책임으로 돌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옆에서 오빠는 무표정하게 앉아있기만 했어요.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더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혜택은 다 받아가던 그 사람이 막상 부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선 남처럼 가만히 있는 게 황당했고 어이없었어요. 됐어요. 열불내서 뭐해. 얘, 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간이식 검사를 좀 해보라고 말 좀 해봐. 부탁하는 거야. 뻔뻔하게 실컷 흉을 보더니만 이제는 간이식 검사를 해보라고요?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이제 됐어요. 저 더는 얼굴 보고 살지 않을게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오직 저 하나만 탓하고 아들은 끝까지 감싸던 가족. 그 안에서 저는 끝내 딸이란 이유로 죄인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관계를 끊기로 한 제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이젠 제 가족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가 절연 선언을 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매번 기대하고 실망하던 감정 소모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 한켠에 고요함이 깃들더라고요. 연락이 끊기니 전화벨 소리에 움찔하는 일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제 삶에서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6개월쯤 뒤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버티고 버티셨지만 끝내 간경화를 이기지 못하셨죠.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땐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함께 가겠다는 시댁 식구들에겐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좋은 꼴 못 볼 게 뻔해서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니. 마음이라도 전하고 와. 이건 우리 가족의 마음이야. 그렇게 건네받은 부조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눈앞에서 엄마랑 오빠가 그 봉투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서요. 그리고 오빠가 툭 내뱉듯 말했죠. 구멍가게는 확실히 구멍가게네. 사돈이 죽었는데 부조가 이게 다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 사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 갖춰서 간 건데 돈 액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분하고 슬펐어요. 저는 기계처럼 장례를 치렀어요. 감정이 끼어들 틈조차 없도록 마음을 꽁꽁 닫아두었죠. 장례가 끝난 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오빠랑 잘 사세요. 저는 이제 정말 2번 다시 안 볼 겁니다. 그 말대로 했어요. 그 이후로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가 받지 않자 문자로 욕설을 퍼부었죠.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외면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마지막 문자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제 가족, 제 시댁과 함께 조용히 살아갔어요.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 곁에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오직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흘러 제 나이도 어느덧 50이 가까워졌어요. 첫째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도 친정 식구들과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집이 어떻게 됐는지, 오빠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끔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피부친데 너무했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절이 제 마음을 살렸다고 느꼈으니까요. 저를 지우고서라도 오빠만 감싸던 그 사람들. 그런 이들과 인연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평온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엄마가 작년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뜬금없었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망설이다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린 놀랍게도 엄마였어요. 예, 나다. 네 엄마다. 목소리까지 까먹은 건 아니지? 내가 요즘 좀 아파. 아픈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순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속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엄마는 전화를 끊지 않고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낌 속에서 들려온 목소린 제법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조바심이 난 것 같았죠. 미안하다. 네가 맞았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엄마 좀 도와줘. 도와달라는 말이 무엇인지 처음엔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대단하다던 우리 집, 그 잘나가던 사업, 그 든든하다던 아들. 오빠가 그 모든 걸 다 말아먹었다는 거였어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조차 모른다고 했어요. 집도 사업체도 재산도 다 사라졌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요. 충격이었어요. 한때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던 것들, 저를 철저히 바닥에 두고 올려앉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참 아이러니했죠.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던 오빠가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고 저는 바깥에서 내 가족을 만들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끝난 인연으로 묻어둬야 할까? 엄마는 암이라고 했어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그냥 평소처럼 과장된 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엄마는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긴 병이라며 병원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버티다가 결국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라고 했죠. 입원조차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치료비는커녕 입원비조차 없어 곤란해하는 엄마를 도와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병원부터 알아봐 주셨고 시아버님은 사람이 아픈 건 죄가 아니잖아. 치료는 받아야지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간신히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항암도 수술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엄마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내가 모질었지? 참, 그동안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정말 많이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심일까?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그저 마음이라도 편히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이야기도 들었어요. 오빠는 해운 사업에 비린내 나서 싫다며 지분을 팔고 트렌디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빚만 잔뜩 지고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결국 회사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제가 외면하고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아들이 집안 기둥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상태는 나빠졌고 저는 다시 엄마의 병상을 지키게 됐어요. 엄마가 전한 사과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엄마가 마지막만큼은 편히 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편하게 가요. 이젠 다 괜찮아요. 그 말이 용서처럼 들렸는지 엄마는 제 손을 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건넨 유품 중엔 엄마가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죠. 엄마가 자신의 명의로 된 마지막 재산, 그 아파트를 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집이 오빠에게 넘어갔거나 이미 팔려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집만큼은 지키고 있었고 제 이름을 적어둔 채 남기고 떠났어요. 정말 나에게 미안했던 걸까? 그 생각에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여유도 없었어요. 장례를 먼저 치러야 했거든요. 장례식은 시댁의 도움으로 조용하고 정성껏 치렀어요. 시부모님은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남편도 끝까지 제 옆을 지켜줬어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그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마음에 남는 건 이제 그 집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아온 시간이 저에겐 더 소중했으니까요.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하니 혹시 분가할 생각은 없니? 집도 생겼잖니.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분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집은 급하게라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내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근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을 누가 보러 오기로 했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아니, 세댁, 집에 사람 없는 거 맞아요? 누가 사는 것 같던데요? 비밀번호도 다르고요. 부동산 중개인의 그 말이 떨어지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알려드린 번호가 맞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 있다뇨. 당황스러운 마음에 되물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게 맞는데요? 바뀌어 있다고요? 제 기억으론 비밀번호 바꾼 적이 없어요. 왜?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현관 앞에 배달 음식 용기도 있고요. 누가 분명 사는 것 같던데요? 그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니, 엄마 혼자 살던 집이었고 돌아가신 후 유언장대로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난 집인데요. 저는 제 집을 팔려고 내놓은 건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시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지금 당장 같이 가보자. 아가, 그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누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부동산에 들렀고 중개인까지 함께 엄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엄마가 생전에 알려주셨던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삑삑삑삑.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순간 혹시 엄마가 항암치를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잘못 기억하고 계셨던 걸까 싶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제 명의의 집이라는 걸 서류로 확인시켜드리고 결국 문을 열 수 있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확 밀려들어왔어요.
환기를 한 번도 안 시킨 듯한 공기. 그리고 그 뭐랄까? 오래된 양말 냄새 같은 늙은 사람 특유의 꼬린내가 집안에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담배 냄새까지 얹혀져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어휴, 이 냄새 뭐야. 신우이가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고 저도 본능적으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이치자 그제야 좀 숨통이 트였죠. 저는 조심스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엔 여기저기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과자 부스러기며 빈 컵라면 용기 같은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주방 쪽으로 가보니 개수대엔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대체 누가 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도둑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열쇠를 줬던 걸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방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이미 짙은 담배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확 열었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안방 침대 위에 대자로 뻗어누워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한 인간이 있었거든요. 뭐야, 저게 누구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님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시고 화들짝 놀라셨죠. 제 팔을 툭툭 치면서 저 사람 혹시 하고 말을 하시는데 저도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누워있는 그 인간은 다름 아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었던 제 오빠였어요. 한때는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며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그 오빠. 집안 지분까지 팔아치우고 빚만 늘려놓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제 집 안방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놀람, 분노, 허탈함, 그리고 또다시 느껴지는 배신감. 그 오빠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는 오빠의 팔을 찰싹 내리쳤어요. 세상에,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누워서? 당장 안 일어나? 갑작스러운 충격에 오빠는 벌떡 일어나더니 눈곱이 낀 눈을 비비며 저를 봤어요. 누런 러닝 셔츠를 입고 뺨에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당황한 듯 두리번거렸죠. 그 순간 저랑 함께 들어온 시댁 식구들, 부동산 중개인까지 눈앞에 있으니 황당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더니 오빠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씨,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워?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비밀번호 내가 바꿔놨는데 설마 문 뜯은 거야? 죽고 싶냐? 문 수리비 내놔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역정을 내는 거야? 내 집인데 내가 내 집 문 열면 안 돼? 오빠가 뭔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무단으로 들어와? 진짜.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가 장남인 거 몰라? 우리 집 가온 몰라? 장남이 다 물려받게 돼 있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유언장과 서류들을 꺼내들었어요. 꺼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이 서류를 본 저 인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궁금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암병동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써준 유언장이야.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신 집이고 이건 공증받은 서류고 이건 명의이전 확인서야.
병간호도 장례도 내가 다 했어. 이젠 서류까지 완벽하게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래도 장남이면 최소한 몫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가족이면서 그럴 수 있냐? 도의가 있잖아, 도의가. 오히려 큰 소리로 떵떵거리는 모습에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조용히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걸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뒀죠.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던 마지막 몇 달 동안 저희에게 여러 자료들을 건네주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선 엄마가 남겨주신 서류를 꺼내셨죠. 혹시 나중에라도 애오빠가 이 집 타령할까봐. 미안하지만 이런 것도 남겨둬야 할 것 같아. 이거 사부인이 좀 맡아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류 뭉치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어요. 거기엔 오빠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집안의 자산을 조용히 빼돌렸는지, 은행 계좌 내역부터 대출 신청서,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사업명의 변경 서류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걸 하나씩 펼쳐서 보여주자 오빠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린 맥주캔을 바닥에 떨어뜨리더니 뭐라고 말을 하려다 입을 꾹 다물더군요. 엄마가 오빠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본인이 빚을 다 갚아보려고 보험도 여러 틀어놓고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대. 본인이 없어지면 그 돈으로 네 빚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대. 그게 엄마였어. 안사돈은 마지막까지 널 믿고 싶어 하셨더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거였으면 차라리 얼굴을 보이지 말았어야지. 오빠가 장남이면 책임부터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생전에 뭐 하나 했어? 병원에 한번 와봤어? 장례에 발이라도 드렸어? 아이씨, 시끄러워 진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집에 뭐 네 집이라고 박박 우기고 싶기라도 하냐? 여긴 당연히 내 지분도 있다니까. 상속재산이잖아. 이 집 내 집으로 정리됐고 이제 곧 팔릴 거야. 더 이상 여기에 발들이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사실 저는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엄마가 남긴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문서가 쌓일수록 놀라움은 충격으로, 충격은 분노로 변해갔죠.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동안 오빠가 집안의 돈을 해먹은 규모가 단순히 몇백, 몇천 단위가 아니었어요. 전체 재산 중 90% 이상을 오빠 혼자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반면 제가 받은 건 엄마가 유일하게 지켜냈다는 아파트 한 채.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재산의 10%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시아버님께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시더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빠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집을 금매로 내놓기 전부터 오빠는 이미 열흘 가까이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본인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자료에 따르면 오빠는 과거 엄마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에서 수차례 몰래 인출을 했고 심지어 엄마가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무렵엔 요양보호급여까지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것도 엄마 몰래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싶었죠. 더 기막힌 건 엄마가 저에게 연락하기 전
이미 오빠와 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있었단 거였어요. 오빠가 돈을 좀 보내달라고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하며 암이란 사실을 전했는데 오빠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런 인간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슬그머니 집에 들어와선 자기 집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상속재산이라 지분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열이 안 뻗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빠,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거 이미 서류로 다 끝났어. 유언장도 공증됐고 명의도 이전 완료야.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그냥 너한테 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아픈 엄마를 꾸며낸 거 아니냐? 이게 엄마가 쓰신 친필 유언장이야. 법적으로도 다 효력 인정됐고 오빠는 이제 내 집에 무단 침입한 거야. 내가 억울해서 그래. 부모님이 다 나한테 준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들어와서 산 건데 그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고. 나는 그냥 내 몫을 요구한 거야. 그럼 왜 엄마 살아계실 땐 병문안도 안 왔어? 돈 보낸다던 오빠가 연락조차 안 했잖아. 그게 장남이야? 돈이 있어야 뭘 해주지, 돈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의지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법이 판단해 줄 차례였어요. 오빠는 그동안 엄마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낸 행위가 단순한 도둑질 수준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장남이니까 이 집은 내 거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하나둘씩 혐의 목록이 쌓이기 시작하자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가족이고 뭐고 이제 와서 봐줄 이유가 없었죠.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집을 뻔뻔하게 차지하려던 사람에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는 걸 확인한 이상 저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오빠는 집에 무단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익 반환 청구와 함께 점유이익 환수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것처럼 휘청거리더군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어요. 내가 네 기분 상했던 건 알아. 어릴 때 차별받았던 것도 알겠고. 근데 나는 그냥 주는 거 받아먹은 것 뿐이야. 다 부모님이 준 거잖아. 나는 그 상처들 시댁 식구들이랑 살면서 다 치유했어. 오빠가 내 가족 챙겨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도 이제 안 챙길 거야. 그걸로 쌤쌤이야. 오빠는 그 뒤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재판은 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저희 쪽에서 제출한 공증위원장과 명의이전 서류, 부동산 자료는 모두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해당 아파트는 전적으로 제 소유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법적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었죠. 오빠는 무단 침입 및 부당 점유에 대한 벌금형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과거 엄마 명의의 보험금 인출권은 무효 상속 수령으로 판단되어 상속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포함한 수천만 원 추징 처분이 내려졌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의 금융거래 기록을 조회받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죠. 오빠는 엄마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 서류엔 엄마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인감도 엄마 생전에 분실 신고가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이건 인감 도용이자 명예훼손 혐의까지 해당됩니다. 충분히 추가 고소 가능해요. 변호사님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형사고소장을 추가 접수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있는 죄는 다 모아서 처벌을 받게 하잔 각오였죠. 오빠가 받아야 할 재판과 의미는 하나둘씩 더해졌고 결국 오빠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진짜. 나도 욕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동안 오빠한테 받은 수모, 무시, 조롱 다 씻어내야 하잖아. 이건 복수도 아니고 정리야.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오빠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인간으로 자라게 만든 부모님의 과잉보호와 맹목적인 편애가 문제였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그 안에서 버릇없이 자라고 책임감도 없이 나이만 먹어갔던 거죠.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감성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요. 법은 모든 걸 정리해줬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무너졌던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차례였어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아무리 오빠에게 정이 없고 이미 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해도 한 핏줄이라는 건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괜히 남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 속으로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법원에 첫 서류를 접수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떨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어요. 바로 제 시댁 식구들 덕분이었죠. 제가 혹시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흔들릴 때마다 시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매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네가 너를 지키는 게 먼저지.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옳은 세상은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건 그쪽이 잘못한 거고 넌 아무 잘못 없어. 지치지 마. 심지어 시누이랑 심해부까지도 이건 당연한 절차야. 네가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우린 네 편이야 하면서 힘을 보태줬어요. 그런 지지 속에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 주변에 그런 든든한 가족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중간에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잔 생각에 제 권리를 또다시 내줬을지도 모르죠. 그 이후로 저는 미련 없이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오빠에게 내려진 판결도 마무리되었어요. 벌금, 손해배상금, 상속세, 가산세까지 다 합쳐져 총 8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확정됐고 결국 오빠는 개인 파상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부동산 불법 점거 및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인해 민사상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져서 향후 2년간 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오빠는 현재 시골 외곽의 여간방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채무자들의 연락을 피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더군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알던 그 자만심 가득하고 호기롭게만 살던 오빤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였죠.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고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바로잡아야 했다고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오빠를 위해 살았고 오빠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당연한 듯 소비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라도 온전히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리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은 거예요. 이제 저는 오빠와 부모님이라는 짐을 모두 내려놓고 살고 있어요. 마음에 남은 상처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며 대부분 치유되었고 지금은 아이들 키우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반찬을 싸주시고
시아버님은 주말마다 손자들이랑 공원 산책을 나가세요. 남편은 앞으론 웃는 일만 남았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곤 해요. 전 그럴 때마다 이 가정을 선택했던 제 자신이 참 고맙더라고요. 가끔 생각해요. 인생이 꼭 가족이란 이름으로만 설명될 필요는 없다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앞으론 오직 저희 가족만 바라보며 웃으며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하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